아, 진짜 왜 집을 자꾸 들락날락거려? 짜증나게. 소금이나 좀 뿌려야겠어.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내 얘긴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굵은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방문 앞 현관 쪽 식탁 밑까지 제 흔적이라도 지우듯 무표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굵은 소금이 제 얼굴에 뿌려졌고 저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들은 건 바로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조용히 살던 사람이요. 제가 좀 꼼꼼하고 손이 빠른 편이라 혼자 사는 것쯤이야 문제 없었어요. 젊은 시절엔 장사하느라 발바닥에 굳은 살 박히도록 뛰었고 아들 대학 보낼 땐 정말 뼈를 깎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시절에도 아들만큼은 배골치 않게 키운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용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엔 인사성도 밝고 차분해서 요즘 사람치고 괜찮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명절이나 손자 생일 같은 특별한 날만 조심조심 찾아갔어요. 올해 추석도 그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웃고 떠들다가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싶어 돌아왔죠. 근데 약봉지를 넣은 가방을 깜빡했더라고요. 에이, 그냥 다음에 받으러 가지 뭐. 하다가도 저녁부터 먹어야 하는 약이라 그냥 둘 수가 없었죠. 약이라는 게 제때 못 먹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약 좀 갖다 줘 할까도 했는데 추석에 온 것도 미안한데 또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다시 올라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섰을 때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이었어요. 거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들은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74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여긴 적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허리를 크게 다친 뒤로 일도 오래 못하고 늘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은 대부분 제 몫이었죠. 새벽 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점심엔 분식집 아르바이트, 밤에는 택배 상자 분류까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몸으로 다 했나 싶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다리 붙이고 잔날이 손에 꼽혔어요. 그렇게 살았던 이유요? 하나뿐인 아들, 그 애 하나 잘 되게 하려고요.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 빚까지 냈지만 졸업식 날 학사모 쓴 모습 보며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랬죠. 남편은 아들이 취직하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떴습니다. 그 뒤로는 더 조용히 살았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줬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아들에게는 엄마가 사서 너희한테 빌려주는 거야 했지만 며느리한테는 말 안 했나 봅니다. 며느리는 아마 아들이 대출받아서 산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용인 쪽에 작은 빌라 하나 구해서 들어왔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 식구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자. 마음 먹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결혼을 했고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땐 솔직히 마음이 참 편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는 어른 공경도 잘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싹싹했거든요. 첫 명절에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하며 제게 먼저 수저를 챙겨주던 모습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던 게 생각나요. 그 후로도 저는 늘 지나치지 않게, 민폐 끼치지 않게 행동했어요. 무조건 미리 연락하고 올라가는 날은 간단한 과일 한 봉지만 들고 집에선 설거지며 음식 정리까지 해놓고 눈치껏 손자 재우고 나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추우신데 감사하게도 와주셨네요 하던 말이 이런 날엔 집에서 쉬시지 그랬어요? 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챙겨주던 반찬도 자리에 놔뒀던 작은 쿠션도 사라졌고요.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며느리가 바빠서 손주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그렇게 이해했죠. 하지만 제가 가져간 음식은 손도 안 대고 며느리가 만든 요리만 밥상에 올라가 있는 걸 봤을 땐, 아, 나만 마음을 쓰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명절마다 제 자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예전엔 식탁 한가운데 앉던 제가 이젠 손주 옆 끝자리에 조용히 끼어 앉는 게 당연해졌죠. 며느리 혼자 있는 공간에 들어서면 말이 딱 끊기거나 어색한 기류가 맴돌았고요. 그런데도 전 그래도 저 아이도 힘들겠지. 명절 음식 하느라 고생도 많고 손주 챙기랴 정신도 없을 거야. 하고 또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이해하며 제 나름대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한마디 앞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이해와 인내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추석 점심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차례 지내고 손주랑 윷놀이도 하고 며느리가 준비한 송편도 맛있게 먹었죠. 어머님, 이제 추우신데 집엔 어떻게 가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괜히 오래 있어봤자 불편하니까. 저는 조심히 일어나 씻은 그릇들만 싱크대에 옮기고 손자 머리 한번 쓰다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섰습니다. 아들이 불러준 택시에 몸을 실었고 출발하고 생각해 보니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이 없었습니다. 처방받은 약 봉투며 지갑도 들어있는 가방이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아들 내 집에 두고 온 건가? 거실 탁자 위에 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없이 나서느라 안 챙긴 거죠. 약은 저녁부터 꼭 먹어야 하는데 이걸 다시 부탁하기도 좀 미안했습니다. 다행히 주머니에 현금이 있었고 그냥 택시를 돌려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그리 멀리 오지 않았으니까 얼른 다녀오면 되겠다 싶었죠. 거의 10분 만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듯 했거든요. 완전히 닫힌 게 아닌 조금 열린 채로 덜컥 멈춘 모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왜 집을 자꾸 들락날락거려. 짜증나게. 기분 더러워 죽겠어. 언제 죽나 몰라. 소금이나 좀 뿌려야겠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얘긴가? 제가 집에 다녀간 게 그리도 불쾌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으며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온몸에 피가 쫙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굵은 소금이 든 투명한 지퍼백. 그걸 두 손으로 움켜쥐고 방문 앞 현관 쪽 그리고 식탁 밑에까지 툭툭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푹푹. 무표정한 얼굴로 제 흔적이라도 지우듯 무언가 더럽고 불길한 걸 없애려는 사람처럼 말없이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으로 가서도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저 손에 든 택시 영수증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갑자기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손에 든 굵은 소금을 현관 쪽으로 툭툭 뿌렸습니다. 순간 제 얼굴과 어깨 쪽으로 소금 알갱이들이 와르르 튀었고 눈앞에서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들은 말이 귀를 맴도는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약을 두고 가서 잠깐 왔다.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어쩐지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 웃음이 더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더군요. 현관에 서 있는데 굵은 소금이 신발 틈에 끼어 발에 스쳤습니다. 한 알, 두 알바닥에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리고 언뜻 현관과 집안에도 굵은 소금 알갱이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냥 연락 주셨으면 제가 챙겨드렸을 텐데 요즘 날도 추운데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꽁꽁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방만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는데 코트 주머니에서 툭툭하고 소금 알갱이들이 떨어졌습니다. 바닥 위에 흩어진 그것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문득 제가 저 소금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제 존재가 그 집에선 소금을 뿌릴 만큼 불쾌한 거였구나. 그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가 뿌린 건 소금이었지만 실은 저를 치워야 할 것으로 본 거였죠. 며느리의 태도는 그날 이후 어딘지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레 싸늘해지거나 무례해지진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경계하는 눈빛이 느껴졌죠.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눈을 마주치면 피하는 듯한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 전까진 싹싹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억지로 웃는 느낌이랄까요? 며칠 뒤 손자 돌잔치 문제로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들도 없고 딱 둘만 있는 자리. 차를 내온 그녀는 앉지도 않고 싱크대 쪽에 기대어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말이야, 내가 그때 가방을 두고 가서 다시 왔었는데 그녀의 시선이 일순 딱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서 네가 통화하던 것도 그리고 소금 뿌리는 것도 봤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엔 살짝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때요? 제 친구랑 통화했던 건데 어머님 오신 줄 몰라서. 소금은 그냥 현관 청소하려던 거였어요. 마침 그때 오셨나 봐요. 변명치고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했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차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조금 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남편이랑 아이랑 저희끼리요. 어머님이 자주 오시면 물론 고맙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에만 오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게 저희한텐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는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뒤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까지 그 차가운 기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만히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이 고이 묻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고향 마을에서 물려받은 땅 문서들. 그 땅은 제가 어려울 때도 남편이 병들었을 때도 손대지 않았던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펼쳐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몰랐겠죠. 제가 그저 가난하게 산 시어머니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돌잔치 오실 거죠? 초대장 보냈어요. 며느리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갈게. 그리고 엄마 그날 일은 미안했어요. 와이프가 좀 예민했나 봐요. 아들이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안 돼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죠. 어머님, 돌잔치 때 편하게 앉아만 계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편하게 앉아만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용히 자리만 지키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들 맞이하느라 바빴고 저는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며느리 쪽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앞자리를 메웠고 저는 아들 회사 동료 몇 명과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며느리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다니면서도 제 테이블만 지나쳤습니다. 손자를 안고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같이 찍으시죠? 아들이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 어머니는 잠시만요. 나중에요. 지금은 친정 쪽 먼저요. 하며 슬쩍 피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손자를 안고 사진을 찍었고 저는 그냥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한창일 무렵 며느리의 지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동네 집값 많이 올랐죠? 부럽다. 어떻게 이런 데 집 샀어요? 아들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가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고 아들이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셔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뭘? 그 표정이 제 눈에도 선명히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아들을 응시하다가 애써 웃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심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가 작은 의심을 만들었고 그 의심은 점점 커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천천히 기다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 유언장 좀 다시 검토해 주세요. 10여 년 전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들네 집과 고향에 있는 땅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집은 제 명의인데 아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명예 이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며느리는 몰랐겠죠. 그 집이 제 명의라는 것도 제가 고향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저 가난한 시어머니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유언장 상속 부분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며느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 아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 눈에 선하네요. 며느리는 돌잔치 이후로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였으니까요.
돌잔치에서 아들이 무심코 흘린 한마디. 저희 집은 엄마가 역시 며느리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갑자기 톡이 자주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돼요. 혹시 김장 같이 하실래요? 배추 주문하려고요. 어머님 드실 거 따로 담아드릴게요. 손주가 어머님 보고 싶대요.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할게요. 언뜻 보면 살갑고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과 계산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자리만 지키세요라던 며느리가 이제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 준비할게요라니 확실히 달라진 태도였죠. 저는 짧게만 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생각해 볼게. 형식적인 대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출근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며칠만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제가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정 안 되시면 제가 다른데 알아볼게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부탁하든지. 볼게. 손주 볼게. 언제 와?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모셔다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요. 거실로 들어서니 평소보다 유난히 깔끔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도 비어 있었어요. 평소 며느리가 여기저기 쌓아두던 우편물, 서류 뭉치, 열어둔 노트북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주 간식은 냉장고에 있고요. 분유랑 기저귀는 방 안서랍에 넣어뒀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설명하면서도 제 시선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빨리 가봐. 며느리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서랍장 위. 평소엔 여기에 관리비 고지서며 각종 우편물이 쌓여 있었는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트북은 보이지 않고 서류는 모두 어딘가로 치워진 듯 했죠. 의식하고 있구나. 제가 뭘 볼까봐, 무엇을 알게 될까봐,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며느리는 미리 모든 걸 치워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늦었는데 말이에요.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애는 괜찮죠? 밥은 잘 먹나요? 응, 잘 먹어. 지금 자고 있어. 다행이다. 제가 내일 오후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상태가 좀 나아지셔서요. 그래, 천천히 해. 애는 내가 잘 보고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응?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집, 명의가 누구 걸로 되어 있나요? 드디어 직접 물어왔습니다. 저는 손자가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 남편한테 물어봐. 걔가 알려줄 거야. 남편은 엄마가 도와주셨다고만 하고 자세히 말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세히 안 말해준 건 말하기 부담스러웠던 거 아닐까? 아니면 말하기 민망한 거였거나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손주 재우고 있는 거니까. 더 알고 싶으면 등기부등본 떼어봐.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그 집이 제 명의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죠. 제가 이 집을 물려줄지, 팔아버릴지, 그리고 그걸 언제 결정할지.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마음 놓고 병원에 있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지? 그래도 시간은 참 빨리 가더라. 며느리가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집 참 깨끗하게 정리했네. 평소보다 더.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신다고 정리했어요. 그래. 근데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떼어봤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이요. 떼어봐. 집 명의가 누군지 확인하려면 그게 제일 확실하니까.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도 찾아봐. 지난달에 왔을 텐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재산세는 명의자 이름으로 나오거든.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어.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저는 잠깐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집 일은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해.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위험한 거니까.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알겠죠. 제가 정말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게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도.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남편이랑 상의했는데요. 이 집 명예 관련해서 그래, 저희가 세무사한테 알아보니까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었습니다. 지금 명예 이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요. 어머님도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저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저희가 낼게요. 어머님은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저희 생각엔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나중? 내가 죽을 때? 그런 뜻은 아니고. 나 아직 팔팔해. 진명에 바꿀 생각 없어. 하지만 세금이 몇 천만 원씩 나온다고. 세금은 내가 낼게.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주말 아들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서 밥 먹어요. 와이프가 갈비찜 한대요.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유난히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식사 중 며느리가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새 건강검진은 받으세요? 왜?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아파 보여? 걱정 마라. 나 건강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와이프는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어. 고맙긴 한데 난 괜찮아.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새 집이 좀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화장실이랑 주방 좀 고치려고요. 그래,
그럼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알아봤는데 은행에서 집 명의가 저희 거여야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있잖아. 네, 어머니. 참 웃긴 게 말이야. 지난주엔 증여세 걱정한다고 명의 이전하자더니 이번엔 리모델링 대출이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핑계는 바뀌는데 하고 싶은 말은 똑같더라고. 내가 아프든 말든 집 명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너희한테 물어볼 일도 없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봤다며 재산세 고지서도 확인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현관으로 걸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너희 둘 다 들어. 두 사람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 원장은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앞으로 그런 참견은 하지 마. 세금이고 뭐고 다 내가 생각해서 할게. 문을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 같은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한 번 더 들으면 유 원장 내용 바뀔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닌 거 너도 잘 알잖아. 다 들었어. 넌 와이프가 뭘 바라는지 모를 리 없잖아. 죄송해요. 미안하단 말은 나한테 하지 말고 네 마누라한테 해. 내가 죽기 전엔 진명이 안 넘길 테니까.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뒤로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예전에 써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겠죠.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그날 이후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왜? 그날은 와이프가 너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명예 얘기 꺼낸 것도 엄마 건강 걱정돼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유언장은 정말 바꾸신 거예요? 왜 궁금해? 아니요, 그냥 엄마 마음이 걱정돼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 얘긴 나중에 하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한 건 며느리 때문이겠죠. 며느리가 시킨 거예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고 간결한 사과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손주가 어머님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친근한 말투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아, 이제 전략을 바꿨구나. 주말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시장에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 샀어요. 어머님, 요새 많이 추우시죠? 난방은 잘 되세요? 손자가 제 무릎에 올라와 놀고 있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새 혹시 깜빡하시는 일 없으세요? 그건 왜? 아니, 그냥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건강 좀 챙기셔야 하나 싶어서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멀쩡해. 아, 네네. 그럼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설거지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 원장 말인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선임비 낼 테니까 공증 같은 거 제대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문제라니? 무슨 문제? 아, 그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선 넘는 거 알고 있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어머니.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뭘 노리는지. 며칠 뒤 저는 고혈압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새 와이프가 병원 자주 가니?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오늘 병원에서 봤거든. 아, 그래요? 아마 볼 일이 있었나 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 원장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요? 유언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든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른 수를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도 제 다음 수를 준비한다는 것.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다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의 끝에는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병원에서 봤던 그 장면. 그때 이미 저는 결심했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유언장 수정 준비됐죠? 네, 고객님 앞서 요청하신 대로 새 초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내일 방문해서 공증까지 마무리할게요. 잠시 멈췄다가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아들네가 살고 있는 그 집,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임대차 전환이나 매각도 가능한지 검토해 두세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분쟁이 아니라 정리예요. 필요한 선은 이제 제가 그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 집의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이었고 재산세 고지서도 제 주소로 오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그 고지서를 복사해 한 부 더 챙겼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공증도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공증된 유언장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유난히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약과랑 식혜도 사왔어요. 저는 차를 내오면서 말없이 재산세 고지서를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잠시 그 종이에 머물렀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재산세 고지서야. 네가 궁금해하던 그 집, 누가 주인인지 내 손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민망한 듯 물을 벌컥 마셨고 며느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성급했죠?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명확하게 해두고 싶었거든. 저는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 그리고 너 유원장 얘기 꺼냈었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응, 그거 공증 완료했어. 어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신 건가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알 권리가.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권리? 무슨 권리?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가 뭘 상속받게 되는지 정도는 왜 알고 싶은 건데? 그게 저희도 계획을 좀 세워야 하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뭘 얻어갈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유언장 내용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고치죠. 저는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고칠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고쳤겠지. 내 앞에서 소금 뿌리고 내가 가진 걸 뺏어가려고 뒤에서 변호사 만나서 억울하게 나를 내보낼 생각이나 하지 않았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다 알아.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아들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매정하게 하시면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처? 그동안 내가 받은 게 상처가 아니니? 며느리가 내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듣게 됐는지, 너도 다 알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지킬 거야. 모든 원인은 너희에게 있었고, 그게 너희한테 잔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너희 문제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는지만 알려주세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죠. 준비. 저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나한테는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줬니? 이건 다 너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공증됐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고 내용이 궁금하면 내가 죽고 나서 변호사한테 물어봐. 어머님! 그 전까지는 나한테 이런 얘기 다시 꺼내지 마. 한 번 더 들으면. 저는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며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는 길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들 부부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뒤돌아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고개만 저으며 걷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알겠죠.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경우뿐이라는 것도 때가 되면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겠죠. 저는 서랍에서 공증된 유언장 사본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도와드리겠다는 말도 더 이상 오지 않았죠.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가 일이 있어서. 그래, 갈게. 주말 저는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고 저는 손주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손주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꺼내 놀고 있길래 정리를 도와주려고 장난감 박스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블록 사이에 명함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상속유언 전문. 뒷면에는 며느리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 무효화 조건, 정신문제 입증. 저는 명함을 그대로 두고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손주가 어디선가 주워서 자기 보물 상자에 넣어뒀나 봅니다. 한 번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고 신경과에서 뇌 MRI를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 소견, 치매 징후 없음, 법적 행위 능력 충분. 의사는 소견서에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환자는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이 우수하며 복잡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저는 그 서류들을 챙겨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유언장에 이 의료 기록 전부 첨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능력이의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좋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내용 확정해 주세요. 더 이상 바꾸지 않을 겁니다. 2주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부어 있었고 아들은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공증된 유언장 사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너희가 궁금해하던 거 오늘 알려줄게.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유언자 정령자는 본인 소유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부동산 전부 서울시 아파트 및 고향 토지를 장학재단 미래를 잇는 빛 설립 기금으로 기부. 2. 예금 및 현금성 자산 전액 장학재단 운영비로 기부. 3. 아들 김진우에게는 유언자의 사망 직후 생활 안정 자금 명목으로 일시금 3천만 원 지급. 4. 며느리 박하연은 모든 상속 대상에서 제외함. 5.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재단 설립 후 예정일로부터 약 1년 후 재단 소유로 이전되며 거주자는 재단 규정에 따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읽은 그대로야. 저는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장학재단에 간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돕는 데 쓸 거야. 어머님,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가족?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 뒤에서 소금 뿌리고 변호사 찾아가서 시어머니 정신 이상 있다고 주장할 방법 알아보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손주 장난감통에서 명함 봤어. 유언 무효화 조건 정신문제 입증이라고 네가 적어놨더라.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신 나갔을 만약을 너가 준비한 거겠지.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병원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심하길래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다 받았어. MRI, 인지기능 검사, 전부. 결과는 정상, 치매 소견 없음, 법적 행위 능력 충분.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고향 땅까지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래, 그 땅도, 이 집도 전부. 이제 다 의미 있는 곳에 쓸 거야. 저는 유언장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봐. 장학재단 사업 계획서야.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학 진학 장학금. 한부모 가정자녀 교육비 지원. 농어촌 지역 학생 학습 지원. 이 아이들한테 쓰는 게 너희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어머님! 그리고 집 말이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까지 1년 정도 걸릴 거야. 그 안에 니들이 알아서 나갈 준비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후엔 재단 소유가 되니까 재단 결정에 따라야 돼. 내가 관여할 일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네가 굵은 소금 뿌렸던 그 집, 네가 눈독 들이던 그 땅. 이제 네 거 아니야, 영영.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봐. 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들 부부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뭔가 소리치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고개만 떨구고 걷고 있었죠. 저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를 함께 펼쳤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이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일 겁니다. 가난해도 꿈꾸는 아이들에게,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유산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후련했습니다. 더는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졌고 나는 비로소 나를 지켜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제 작은 베란다 정원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며느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 저희 다음 달에 이사 준비 시작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계산이 사라졌고 저도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장학재단 설립 준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사회 구성도 거의 끝났고요. 좋네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재단 이름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시겠어요? 왜요? 미래를 잇는 빛도 좋지만 고객님 성함이나 아버님 함자를 넣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재단이 누구를 돕는지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겠죠.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 어려워도 책을 놓지 않는 학생. 언젠가 그 아이들이 이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며느리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고
제가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될 줄은.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도 상처받았던 순간들도 모두 제 삶의 일부입니다. 지난주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젊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웃으며 카트를 미는 그 모습이 참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며느리도 많구나. 제 며느리가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며느리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였을까?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론 너무 강했고, 때론 너무 차가웠죠. 하지만 적어도 제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요즘 저는 평온합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도 사라졌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확정됐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가끔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며칠 전 제가 후원하는 장학재단 준비위원회에서 첫 수의 학생 명단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5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사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부모 가정, 어머니 투병중, 전교 1등, 꿈은 의사. 저는 그 줄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겁니다. 복수가 아닌 의미, 증오가 아닌 희망.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완벽하진 않았지만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할 때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킬 때는 단호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에서 저는 제 것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저도 늙고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 남는 건 재산이 아니라 제가 살았던 방식일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당당하게 의미 있게.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유산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를, 재산이 아니라 희망을.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희망을 50명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겁니다. 그렇게 빛은 이어지는 거니까요. 미래를 잇는 빛. 그것이 제 재단의 이름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창밖에 봄빛이 쏟아집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화롭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 걸려서야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거요.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선을 그으셔도 되고 당당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